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작년도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좀 쉴까 하다가 올해 그래도 첫날 그 올해를 전망하는 영상을 올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제 나름대로 쭉 관찰한 거를 이렇게 올해는 진행이 되겠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맞는다, 틀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또는 마음속으로 어떤 또 심리적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작해 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1997년도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11월 말에 왔죠. 사실 그 조짐은 그 전해서부터 특히 그해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한보 사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냥 설마죠. 설마 하다가 뻥 하고 당했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뜻에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또한 이러한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예측한 대로 좀 준비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7월에 올렸던 땡땡과 어둠의 자식들 이게 이제 버그가 걸려서 그 썸네일을 좀 고쳐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또 코로나 영상 지난번에 3차례에 걸쳐서 올린 것도 버그가 걸리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요. 이 어둠의 자식들 영상은 제 업로드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2022년 우리가 이제 이민년이라 그러죠. 그리고 무슨 흑호랑이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흑호랑이가 있나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미 검은색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검은색이고 인이 호랑이다. 그래서 흑호랑이 해다. 단기로는 4355년입니다. 호랑이는 흑호, 백호가 있고 그냥 호랑이가 있는데 이 밑에 참고로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호랑이 하면 이걸 연상하게 되죠. 이렇게 연상되고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 가도 이런 호랑이 보이죠. 백호라고 합니다. 일반 호랑이보다는 체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흑호랑이, 까만 호랑이도 있나 했더니 그런 게 있답니다. 여기 언제 보도된 건 모르지만은 전 세계 10마리도 안 되는 흑호랑이를 포착했다. 검었죠. 이렇게 이제 검은데 요 표현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될 수 없는 거죠. 10마리밖에 없는지 100마리가 있는지 이거 검증 불가한 건데 다 세어봤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흑호랑이를 찾아서 다 세어봤는데 10마리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런 흑호랑이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흑호랑이라고 부른다면은 흑호랑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우린 12간지에는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띠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흑호랑이인데 이 흑호랑이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있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여기서 변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죠.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건 델타 변이, 그 다음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이건데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나가면은 그건 남의 족보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 변이라는 거는 여러분 돌연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이 대개는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거. 이 숫자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베타 바이러스죠. 베타 바이러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타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델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나오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 발생하고 나서의 전염력 또는 전파력을 보면 베타보다는 델타가 굉장히 높고, 뭐 그 델타보다 오미크론은 더 높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감염자가 훨씬 더 빨리 퍼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게 돌연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어느 이제 전문기관이 작성한 걸 보면 이렇게 변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감염된 거, 퍼진 거는 베타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러다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다가 지금은 뭡니까? 오미크론이 나온 거죠. 여기 오미크론이 나온 거죠. 예, 그 이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할지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나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 뭐 캘리포니아, 브라질, 뭐 영국, 뭐 이렇게 필리핀이 계속 변이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전염력이 강한 거, 그게 우리가 경험한 델타 바이러스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미크론이다.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국이라 그랬죠. 요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뭐냐?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제 러시아는 빼겠습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인데, 북한은 뭐 가끔 미사일 실험 발사는 할 겁니다. 뭐 LSBM을 쏠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내부가 지금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부가 지금 혼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확실히 그 집권,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봉쇄를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나라는 이미 무슨 정상 국가가 아니고 비정상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비정상 국가고, 그렇게 능력도 있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 11월 23일 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 예. 그때 우리한테 알려진 거로는 어디입니까? 해주 부근에 있는 해안포 진지, 해안포, 뭐 육상포, 해안포, 거기서 이제 방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170여 발을 쏴댔습니다. 쏴댔는데 유효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평도에 떨어진 그 포탄 수가 한 70여 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바다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70여 발 떨어져 가지고 불발탄이 한 20여 발 발생하고, 실제 터진 거는 50발. 그러니까 연평도를 맞춰서 실제로 터진 게 170발 중에 50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화력도 뭐 그렇게 세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포탄 관리를 소홀히 했던가, 아니면은 그 포탄 공장에서 장약을 조금 재놨던가,
그리고 나머지는 띄어먹었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몇 년 전에 한국, 미국 정보당국이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170여 발을 쏜 게 아니라 400여 발을 쐈다. 그런 이제 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여 발 쐈는데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포격을 가했다 하면 서해상의 NLL 남측에 떨어져야지 우리한테 포격을 가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400여 발 중에 230여 발은 NLL 북쪽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400여 발 쐈는데 연평도에 그 낙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낙하가 돼가지고 터진 거는 50여 발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쏜 포탄의 한 12%, 3%만 타격점에 가서 떨어져서 터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사실 좀 불리한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가 계속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심각한 리더십 크라이시스, 또는 이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점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중국은 시진핑 권력을 이제 강화하겠죠. 그런데 경제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뭐 헝다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크게 보면은 중국도 이제 1인 GDP가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 아닙니까? 10,000불 조금 안 되는데 10,000불에 이르면 이게 중진국 병에 걸리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IMF 외환 위기라는 게 그런 중진국 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다행히 그걸 우리는 이제 극복해가지고 국민소득을 이제 30,000불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트랩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일본은 지지부진. 그러면서 국민 사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중국의 위협이 커지니까 우경화. 이건 뭐 군비 강화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나 또는 전쟁 보면 요전에도 제가 주변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지만은 첫째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 그래서 중국이 워낙 대만을 뭐 침공하겠다고 막 호언장담이라 그럴까 하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그 발생 가능성이라 그럴까 probability는 낮습니다. 저위험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서의 뭐 시진핑 권력 강화를 하면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침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관찰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다음 달입니다. 2월 4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9월 10일서부터 9월 25일까지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이건 둘 다 중국 당국 또는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도발, 아주 심각한 도발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건 상륙전이죠. 상륙전을 그 넓은 데를 뭐 공수낙하를 시킬 수는 없고 결국은 상륙함을 가지고 가서 상륙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만이 이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걸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을 잘 따져봤을 적에 그렇게 그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은 뭐 올해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뭐 상륙작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전격전이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이제 전격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호언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대만이 거기에 이제 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건 동아시아의 전체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안정을 흔들려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상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개연성은 그렇게 올해는 적어도 높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와의 경계 사이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면 동쪽이죠. 동쪽에 지금 한 지상군 10만 명을 그 집결시켜 놨다 하는데 이거는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중하로 나누면은 한 중위 수준의 위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침공이 가져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올 그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유럽 전체가 러시아화 되는 거죠. 그러면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당시는 냉전 시대 때는 동유럽이라는 데가 다 소련의 위성국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만 빼놓고 뭐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벨루시아 정도 말고는 전부 다 반러시아로 돌았으면은 러시아도 그 아주 심각한 그 여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원유 이거 가지고 이게 강력한 무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죠.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그 GDP 규모가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1조 한 7천억 달러. 우리나라랑 뭐 비슷합니다. 한때 진짜 미국하고 겨뤘던 냉전 시대의 소련이죠.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도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가 거기 물려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소련이 붕괴되는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함부로 침공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겁을 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그런 뭐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막상 이게 벌어지면은 뭐 가스값은 폭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 상당히 그 곤란한 지경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의 전쟁 가능성입니다. 이건 이제 고위험인데 또 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에서 금년 11월 21일서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뭐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면 이거를 뭐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그 상승 중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서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쟁을 불사한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제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공언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이란이 계속 그 개발을 하면 우리가 가서 그걸 폭격을 해버리겠다, 시설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런 이제 공언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그 시리아의 그 친이란 정부라고 봐야겠죠. 거기를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시리아에 있는 항구 2개, 양대 항구 중에 하나를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민간인도 많이 사상되고, 하여튼 아주 그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단 하나 억제 요인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정권이 물러서고 잡은 정권이 좌파 정권입니다. 이스라엘 정치도 또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보기엔 이해 안 간다 또는 한심하다 할 정도의
그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총 그 정당이 41개입니다. 41개. 그러니까 보통 40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각 책임제 아닙니까? 건국 이후에 어느 정당,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집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다 연립정부죠. 그 뭐 10개 이상의 정당을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간신히 과반수 넘겨서 집권을 하는데, 요번 이스라엘 좌파 정당은 더 많은 정당수, 거기에는 또 아랍인들 정당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종의 약한 정부죠. 연성 정부죠. 그래서 이런 정당이 과연 전쟁을 감행할까? 뭐 그런 의문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어떤 억제 요인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네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건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그 발생하면은 이거는 아주 그 중동 지역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원유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발표가 됐지만은 이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9년서부터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만 8년이 땡겨져 가지고 작년 2021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거는 분명하고요. 이 장기적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된다 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BTS니 무슨 오징어 게임이니 해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그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현상은 계속 됩니다. 한때는 이제 유럽과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콘텐츠는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이제 식상이 됐죠. 식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넘어갔는데, 이 중국도 자본을 가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이제 그것도 식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전 세계인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지금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화 콘텐츠의 한국의 해외 진출은 강세를 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벌써 지난해 우리나라 2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은 내년에도 당연히 몇 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데, 뭐 당연하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즉 이 얘기는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가 마감됐다, 이미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남의 족보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국채를 막 발행하죠.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면은 그게 보통 이제 한 3년. 그래서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2020년하고 21년에 주식값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른 게 바로 이제 유동성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글로 풀린 돈이 그 주식과 부동산이란 자산으로 갔는데, 이건 이제 끝났다. 그래서 3년 올해까지는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걸 보고 이거는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값도 실질적으로는 뭐 하락이 시작했다고 하죠. 폭락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식 상승세도 마감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내년에 이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한전이 뭐 한 3조, 4조 적자가 난다니까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몇 %가 될 것이냐? 뭐 10%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어떤 장바구니 물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난 가을서부터 여러분들 장 보러 가시면 느끼겠지만 저는 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우리 뭐 먹거리의 9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우리는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원자재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그건 이제 수입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거 가지고 제조를 우리가 해서 상품을 판매하니까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상승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올해는 환율이 상승장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마감이 아마 1890원대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1190원은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때 1200원을 상회한 적이 있죠. 작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3월서부터 한 7월까지 달러 그 환율이 1200원을 상회하다가 1100원대로 내려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오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 저항선을 1250원, 그러니까 1250원이 돌파되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환율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가 없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일반인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간단히 말해선 뭐 자세히 말하면은 그것도 남의 족보 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마이너스 통장을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터키, 그리고 EU도 그거를 좀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적에 통화 스와프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외화가 한 1000억에서 1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육 3국이 중국 1위, 미국 2위, 일본 3위니까 이 세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작년 말로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습니다. 한번 맺고 연장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 해줬어요. 이번에 대개 3개월 단위, 뭐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안 해줬어요. 이걸 안 해준 거를 두고 뭐 미국이 안 해준 거죠. 두고 뭐 해석이 많은데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 외환 거래하고는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연장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은 했지만은 아무튼 600억 달러 종료가 됐습니다. 일본하고는 오랫동안 한 300억 달러의 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2015년 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경제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인 그 외화 운영을 하려면은 다시 통화 스왑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 뭐 토착 외구 하면서 반일 감정이 들끓면서 결국은 협상도 시작되지 않아서 이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미국과 600억, 일본과 300억 체결하고 있던 어떤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중국하고는 그 59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 이건 2025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대충 외환 보유고가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봐서 4,600억 달러 가지고 있고 이게 세계 8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GDP의 25%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적어도 한국이 되면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5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600억에 2배는 돼야 되죠. 적어도 9천억 달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대만이 90%, GDP의 90%를 외환 보유하고 있고요. 홍콩은 140%, 싱가포르는 120%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환 보유 액 상위 순서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죠. 3조 1,982억 달러. 굉장히 많죠. 세계 최대 외환 보유고인데 이것도 중국의 GDP를 약 14조 달러로 보면 이것도 뭐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스위스야 뭐 은행, 금융업이 발달했으니까 거기 예치해 놓은 달러가 많겠죠. 러시아, 뭐 인도, 그리고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예. 보세요. 예. 대만의 GDP가 우리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5,4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대만보다 3배 많은데 4,900억 달러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적이 이건 홍콩입니다. 4,500억 달러. 홍콩 우리보다 많죠.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4,900억 달러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가 3,85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뭐 석유 팔아서 번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있죠. 이런 게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줄어든 게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그 정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약 2달 후면은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금 이제 양대 후보가 이미 결정이 돼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한 석 달 약간 못 돼가지고 6월 1일 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즉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군수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있죠. 이때 교육감도 같이 뽑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3월 9일 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공통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50%는 넘습니다. 근데 실제 양당 후보의 지지율하고는 이게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뭐 저도 뭐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누가 되든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리고 있다. 제가 뭐 이런 논조의 말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누가 되든 국민을 위해서 그 일할 사람들은 전혀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런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투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누가 되던 3월 1일, 3월 9일 날 이제 당선자가 결정되고 무슨 그 5월 달에 취임을 하겠죠. 누가 되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은 그 얘기는 뭐냐?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 팍팍 걷고 도산 파산, 개인 파산과 회사
도산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건 뭐 급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정치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입니다. 누가 되느냐보다도 이런 경제 악화가 되면 그동안 뭐 코로나로 억눌렸던 그런 감정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큰 정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예측한 거에 맞춰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적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이제 뭐 소득이 늘 것 같진 않죠. 뭐 사업을 하던 또는 정액 봉급자건 소득이 늘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물가는 오를 게 분명합니다. 예. 물가,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무조건 아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은 위기 시에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 벌써 오래된 얘기죠.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30대 재벌이라고 했어요. 그 30대 재벌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그룹이 몇 개나 됩니까? 뭐 삼성, LG, 지금은 SK로 이름 바꾼 선경, 현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뭐 혜태, 진로, 산미 이런 데가 30대 재벌이었단 말이죠. 대우는 당연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5대 시중은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 하나 빼놓고는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현금이 없고 특히 재벌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그러니까 부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 해체가 되고 다른 데로 다 넘어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는 대출을 받지 말고 또 아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일부 전문가들이나 좀 경제를 안다는 분이 금이나 안전자산은 금이나 달러다. 금이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라 하는데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금이나 달러를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얘기고 뭐 아주 몇십억을 굴리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니까 결국은 아끼는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경제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폭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 또 1948년 남한의 정부 수립 이후 그 다음에 1953년 6.25 전쟁 이후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험을 했는데 비교적 그거를 다 극복해 왔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997년도 IMF 외환 위기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거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기 적응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위기 관리 능력은 제로다. 이건 뭐 김영삼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로인데 다행히 개인은 위기 적응 능력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국가가 뭐 망쳐놔도 국민들이 그 나라를 되살린다, 회복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은 한국이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폭망은 없고요. 그렇지만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하자. 이제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각성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 공포에서도 벗어나고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새해 첫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